안녕하십니까.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 김경열입니다. 2021년도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회계교육 관련해서 이번에는 예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사회협력실에서 근무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이 되게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인데 예산서 작성에 대한 사항들보다는 우리가 안내서에 나와 있는 예산 편성의 기준이라든지 예산 변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정산에 필요한 사항들 위주로 교육을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조금 되게 상이하고 좀 정돈되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좀 기초를 또 같이 공고히 하고 좀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서를 세팅하는 작업부터 좀 같이 좀 협의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번 교육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교육 내용에 이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 계획을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기본 전제나 원칙이 무엇인가, 사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계시면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에 대응하는 데까지도 충분히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고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독립에 관한 원칙인데요. 회계연도 독립에 관한 원칙은 국가재정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국가의 이제 정부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이클에 맞춰서 추진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 이제 정부의 예산 요구안을 이제 제출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최종 이제 종료 시한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고, 작년도에 사용된 집행된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초에 상반기에 4월, 5월 이때 또 국회 이제 결산을 또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클에도 우리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이 국가재정법에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 21년도에 지급된 코이카 분담금은 21년도에 모두 집행을 하고 결산된 내용을 내년도에 결산 보고해야 된다라는 원칙이다. 이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런 사항들이 다소 중복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사항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같이 이제 좀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사업 기간 내의 집행입니다. 사업비는 사업 기간 내에 집행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도 계약 이후에 사업비를 드리고 그 사업비는 계약 기간 내에서만 집행을 하도록 정하고 있잖아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약정 기간을 정하고 약정서를 쓰고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이후에 코이카 분담금을 지급해 드리고 그리고 사업 종료 시까지의 집행분만 이제 정산 대상으로 이제 포함을 하고 있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2021년도 사업비는 2021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21년도의 사업 기간 안에.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정서상 사업 기간 밖의 일자의 집행 행위는 사업의 관련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2021년도 1월 25일에 참여인력 인건비가 지출이 됐어요. 근데 우리의 약정 체결일은 보시면 2월 1일이에요. 그러면 1월 25일에 지출된 인건비 지출은 우리 사업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21년도 사업 종료일은 12월 31일이에요. 근데 또 예외적인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런 예외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이 예외적인 부분들은 사업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더 제고하고 불편함을 해소하는 측면의 예외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실 때 크게 이제 불편함을 없으실 거라고 좀 예상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21년 5월 25일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인데요. 파견 인력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여행자 보험 상품이 2021년 5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해주는 여행자 보험이 없고 만 1년을 채워야 되는 여행자 보험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2021년 예산이 2022년도 5월 24일까지 커버하는 집행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놓고 그 비율로 쪼개서 그 여행자 보험이 100만 원이면 12월 31일까지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비로 또 영수증을 인정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하고 우리가 3년도 사업이라고 본다면 22년도에 그 여행자 보험 가입할 때는 가입된 비용은 제외하고 또 가입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21년도를 넘어서는 집행행위지만 전체 사업기간을 커버하기 때문에 또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안내서 상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 기관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좀 불편함을 덜 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차원이다. 그리고 우리 전체 사업기관에 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 독립회계연대 원칙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이제 전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정산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의 예산서를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이제 22년도 공모에 처음 참여하시는 파트너 기관에서는 예산서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업의 예산서는 그 세목별로 이제 최하 단위를 세팅하고 있고 세목 내에 이제 산출 내역별로 또 이 행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정산의 최소 단위는 세목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세부 산출 내역, 세목 내에 있는 세부 산출 내역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정산의 그 기준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미집행 금액을 이제 확인할 때에는 이 세목의 실링이 그 기초 단위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표에 그 그림으로 좀 나타내 봤는데 1.1.1의 교육센터 리모델링이 있어요. 하나의 1.1.1은 미집행이 발생한 상황이고 또 다른 1.1.1의 교육센터 리모델링은 초과 집행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1.2.2 다른 세목이죠. 다른 세목에는 교육기자재 지원이라는 세목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제일 첫 번째 미집행이 난 교육센터 리모델링 그 집행 잔액이 발생한 세목을 보면 이렇게 그냥 최종 정산 보고를 하면 그 미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반납 처리하게 돼요. 이게 코이카 분담금이면 100% 반납을 하게 되겠죠. 교육기자재 지원 같은 경우도 미집행이 발생했으니까 반납을 하게 돼요. 근데 두 번째로 가정을 해볼게요. 교육센터 리모델링 세목에서 초과 집행분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교육기자재 지원이라는 1.1.2 세목에서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니 저기 미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 영역에서 초과 집행분이 내려와서 총 금액으로는 1.1의 목 내에서는 그래도 집행 금액이 더 늘어난 건 아니냐, 초과 집행분도 돈을 우리 사업을 위해서 쓴 거니까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1.1.1에 딱 실링만큼만 인정을 되고 초과 집행분은 우리 사업에서 쓰인 게 아니라 우리 사업 외에 우리 사업과 관계없이 집행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이때 저 초과 집행된 비용까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최종 예산 변경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11월 전에 실링을 1.1.1의 실링을 늘려서 초과 집행분까지 집행금액으로 인정받고 1.2.2의 미집행 잔액을 줄여버리면 그 초과 집행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예산 변경을 해서 집행률을 제고시키는 게 이제 우리 파트너 기관의 예산 운영의 이제 효율적인 방식이다. 그러니까 세목에 배정된 예산에 맞춰서 딱 맞춰서 쓰시고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어떤 데에서는 초과 집행이 발생될 것 같다 싶으면 예산 변경을 통해서 전체 사업비 세목별로 우리가 집행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게 우리 사업의 수행과 파트너 기관에서 집행한 예산을 인정받기 위해서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기본 원칙상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게
규정 개정 사항과 같이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2022년도부터 그 다음 연도 코이카 분담금 지급 기준으로서 그 아웃풋 지표의 각각 개별 지표의 90% 이상 성과 달성과 직전 연도 연차별 사업비 80% 이상 집행이 이 연도별 사업비 집행 비율이 95%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95%라고 한다면 앞서 교육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되게 부담스럽고 현장에서는 변경 가능성이 좀 있는데 좀 위험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예년에 이제 시민사회운영 프로그램의 집행률을 보면 95%를 충분히 상회하고 있고 그 파트너 분담금과 코이카 분담금을 통합 운영하는 관점 그리고 파트너 분담금의 미집행 금액은 이제 더 이상 코이카가 반납하지 않는 그 체계를 고려한다면 95%를 집행하는 것이 파트너 기관에서 상당한 유리한 점이다라는 것들 이해하시고 9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예산을 세팅할 때 되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우리가 최대한 돈을 사업비를 쓸 수 있을 만큼을 최대한 끝까지 검증을 해서 예산을 계획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과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보다 더 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신청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아주 실행 가능한 예산 계획을 마련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과 목표, 사업의 어떤 아웃풋 지표나 뭐 아웃컴 지표를 달성하기에 필요한 재정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전의 사업 수행의 경험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상관행, 그다음에 뭐 물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확인이 되셔야겠죠. 그리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갑자기 집행이 예정됐던 비용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입찰을 냈는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든지 그래서 사업비 집행 기한을 막 넘어간다든지 이런 좀 위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염두해 두시고 그렇다면 좀 집행에 필요한 시기를 더 앞당겨서 이제 입찰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려 사항들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이제 사업 활동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서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연차별 사업비의 95%를 집행하지 못하면 제재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조금은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이 원칙들이 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세팅돼 있어야 돼요.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실제로 예산서를 한번 같이 작성해 보는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표현하는 게 바로 예산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예산이 배정돼야 되고 이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해 놓고 어떻게 보면 문서로 표현하는 게 예산서 작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코이카에서 제공하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예산서는 도대체 뭐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뭘 요구하는 거지? 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기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한테는 조금은 달라진 이제 예산서 양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비 개만 있지 이제 사업비 고양이는 없죠. 죄송합니다. 사업비 개만 있지 파트너 분담금과 코이카 분담금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합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항은 아웃컴 지표와 연결되어 있고 목은 액티비티, 세목은 인풋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목을 구성하는 각각의 산출 내역에서 단가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수량 및 횟수, 인원과 참여율, 그리고 단가 산출을 어떻게 우리가 했는지를 작성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의 수치를 정확히 기재하시면 사업비 계는 바로 합산된 금액이 곱해진 금액이 이제 도출되도록 되어 있고요. 비교 항목에서는 이 세목 내지는 이 행의 예산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목록을 구성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된 표에는 기자재라는 것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프라나 기자재와 관련된 거는 총 사업비 5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금액은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인지, 뭐 현물 제한에 해당하는 것인지,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도록 비고의 그 유형들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산출력들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비고에서 적합한 유형의 성격을 정하시면 돼요. 아무 상관없으면 아무것도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예산서를 이렇게 PDM에 있는 아웃컴이나 아웃풋, 인풋과 연계시켜 놓은 이유는 이 항목에 내지는 이 액티비티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 명의 수혜자를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우리 스스로 알고 계속 축적하고 레퍼런스로 삼기 위해서 PDM과 연계된 예산서를 구성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된 거고 우리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어떤 예산서가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어떤 그 사업의 성과를 비용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별 예산 합계를 측정하도록 한 거는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인풋을 넣어서 이런 산출물 내지는 이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비용이 들어요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내지는 그 어떤 실증 자료로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선험적으로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예산을 구성할 때 좀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 요소 중에 뭐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효율성이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평가 기준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예산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서를 이제 작성할 때 어떻게 읽힐 것인가,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익힐 것인가를 좀 예시로 든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R&D, 뭐 교육 과정의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과업이 진행되고 관련된 내용을 보고서로 인쇄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보고서가 한 권에 10,000원짜리가 100권을 인쇄해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예산 산출 내역이에요. 이거 보면 그럴듯하고 뭐 충분히 적정한 것으로 읽히는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코이카라고 단정식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이 보고서가 한 권이 몇 페이지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장짜리면 한 권에 10,000원 인쇄하는 건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궁금해서 물어보게 돼요. 파트너 기관에 예산서를 작성하신 분한테 이거 한 권에 몇 페이지 정도 나와요? 이걸 물어보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출 내역에 어쨌든 작성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이제 그러니까 예산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놨으니 한 페이지에 한 100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냥 흑백 인쇄가 아니라 뭐 컬러 인쇄기도 하고 뭐 현지에서는 인쇄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인쇄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한 페이지당 100원씩 든다. 근데 100원씩 드는데 한 권에 100페이지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연구개발 자료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 100권 정도 인쇄할 거니까 100만 원이 필요해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페이지에 100원 가지고 이상하다, 뭐 너무 비싼데 이렇게 묻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상세하고 그러니까 이걸 점검하고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보고서는 100페이지 정도 규모로 나오겠구나. 근데 100만 원 정도 소요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상호 간에 대화하는 이 예산서를 토론해서 대화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세목은 기본 단위, 그리고 예산 변경의 기본 단위, 이제 정선의 이제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각 예산의 세목의 최대치를 100%를 집행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1.1.1에 센터 리모델링이라고 넣어놨고 단가가 800만 원이라 나와 있는데요. 이 800만 원이 어떻게 도출된 걸까? 코이카에서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센터가 리모델링 됐는데 센터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모르고 리모델링 될 때 투입되는 게 뭔지 그냥 뭐 전등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뭐 PC 같은 게 많이 사용될 거기 때문에 뭐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것도 들어와 가지고 추가적인 기자재가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인터넷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뭐 밑에 네트워크 설비를 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800만 원 딱 넣어 놓으면. 그래서 건축에 필요한 견적서를 붙이면 공간은 어느 정도 규모고 이 규모는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고 우리가 교육 뭐 책상이나 몇 개 정도 들어갈 거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곳인지 아닌지 이런 스펙들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구나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서에 담을 수 없으면 첨부자료로 그렇게 800만 원이 나오게 된 견적을 붙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 예산서를 작성하는 파트너 기관에서도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잘 모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센터 리모델링은 필요한데 비용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런 관련 기관에 주문을 넣어보고 주문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산서에 실리면 코이카에서 검토하고 확인할 때에도 적정성을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비고에서는 예산의 성격 관련된 사항들을 그러니까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돼요. 또 주요하게 이제 정해놓은 이제 목록이 뭐가 있냐면 인건비, 뭐 기자재, 현물 재원 여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공모 때 이제 가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청년 채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돼요. 그 성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목록에 정해놨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각각의 집행 내역의 성격에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과 관련이 없으면 그냥 빈칸으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의 모양이나 예산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세부 산출 내역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 구분되어 있는 것에 맞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한된 범위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차원에서는 또 최대한 유연하게 편성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산 변경을 최소화하는 게 파트너 기관 입장에서도 행정의 부담을 더하는 방식이니까요. 이게 국외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각각의 활동에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국외 출장을 갔다 온 것만으로는 우리가 무슨 성과 달성 지표로 보지는 않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얼마나 모니터 출장을 많이 다녀왔고 거기서 시사점을 얻었느냐 이런 걸 뭐 아웃풋 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과 지표가 고도화됐고 단순히 출장을 갔다 왔다 내지는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여부만 가지고는 이제 뭐 성과를 측정하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액티비티나 아웃컴 지표와 사실은 크게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몰아두면 그러니까 하나의 목에 세팅을 해놓으면 동일한 목적의 집행 내역이기 때문에 목내 세목간 전용 그러니까 자율 변경을 통해서 변경 관리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시로 제시드린 예산서를 보면 국외여비 목 하나에 참여 인력인 우리 참여 인력들의 국외여비 출장여비와 외부 전문가 만약에 성과 관리를 좀 담당해 줄 만한 전문가들의 국외여비 그리고 파견 인력 우리가 현장에 보내려고 하는 파견 인력의 이제 파견 항공료를 이제 다 받았어요. 근데 각각의 세목마다 실제로 집행하고 나서 잔여금이 남았으면 다른 참여 인력의 출장에서 잔여금이 남았으면 외부 전문가 출장비로 좀 더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외여비 차원에서는 다 좀 사업비가 남는다 하면 이제 목간 전용을 통해서 다른 항목에서 추가 집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표현된 예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외여비 참여 인력의 국외여비에서
그 7박 8일짜리 출장이 2번 정도 기획된 거예요. 그리고 인력은 2명 정도. 그렇게 그래서 인원과 참여일에는 2명으로 세팅돼 있고요. 그 왕복 항공료 150만 원짜리가 수량이 2번, 그러니까 2번 출장을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일비식비는 16일, 7박 8일이니까 8일에 2번, 숙박비는 7일에 2번 해서 14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목에 각각의 단가가 다른 산출 내역을 구분해서 좀 그 점검할 때 이 단가가 틀리진 않았는지 왜곡되진 않았는지 또 확인할 수 있지만 또 세목 목내 세목 간 이제 목내 세목으로 이제 또 표현을 해놔서 변경 관리에 좀 유연성을 확보해 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우리가 참여 인력 중에 뭐 지금 뭐 1급부터 5급까지 되어 있다. 참여 인력. 그리고 출장을 누가 갈지 모르겠어요. 1급 전문가나 2급 전문가가 참여 인력이 갈 것 같긴 한데 또 스케줄상 내지는 뭐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모니터링 출장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 5급이 갈 수도 있고 근데 또 4, 5급이 가려고 했는데 1, 2급이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2급으로 세팅해 놓는 게 아무래도 변경 관리에 쉽죠. 남는 잔액은 나중에 변경하면 되니까. 근데 4, 5급으로 세팅했다가 1, 2급으로 가시려면 또 사전에 변경해서 확보해 하셔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 2급으로 단가를 세팅해 놓는 게 좋다. 근데 예를 들어서 참여 인력 중에 1, 2급이 아예 없어. 그냥 4, 5급만 참여 인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 5급으로 세팅하시는 게 맞긴 맞겠죠. 근데 어쨌든 그 참여 인력의 이제 급수나 이제 구성을 보시고 이제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 2급으로 세팅을 하셔도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지만 좀 나중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로서 비슷한 목적의 집행 행위들을 몰아넣는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 집행 기한과 집행 이후의 활동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기간 내 집행이라고 기본 원칙을 설명드린 것과 좀 연계되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가 1.1.1에서 교육센터의 리모델링을 800만 원짜리로 잡아놨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요. 근데 아까는 800만 원짜리 과업이었으니까 비교 견적만 필요할 텐데 우리 안내서 상으로는. 근데 만약에 한 5천만 원짜리 교육센터 리모델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천만 원 이상이 초과니까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 업체가 출장을 가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이제 리모델링 업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현지에서 입찰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거고 공사안위에 우리가 얼마나 공사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아니면 다른 전문 업체로부터 감리를 하도록 할 거고 그 이후에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유지보수 기간을 얼마나 줄 거고 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할 건지에 대한 이 기간적 전제가 확립이 되어야 이 필수 기간을 전제로 공개 경쟁 입찰을 띄울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을 하려면 교육센터가 먼저 리모델링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니까 사업기간에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완료할 것을 계획하셔야 되는 게 맞고 추정 가격이 얼마인지 이거는 예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미 1차적으로 확인하실 테고 그 추정 가격을 기반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띄우실 거예요. 근데 이 공사 용역에 관심 있는 단체가 많으면 가격 경쟁을 해서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을 좀 권장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제 입찰을 띄우실 테고 그러면 제안서 제출 기한,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기간은 얼마나 줄 거며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제안서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갖추어 놔야 될 테고 그래서 제안서를 평가한 이후에 최종 낙찰자는 누구로 선정하고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간이나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이며 이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의 수요들을 얼마나 반영할 건지 기술 협상 기간은 또 얼마나 둘 것이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미리 사전에 좀 정해놔야 실제로 우리 21년도 사업이라고 본다면
21년 12월 31일 내에 잔금까지 지급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공개 경쟁 입찰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부터 실제 공사가업을 추진하고 공사가업이 완료돼서 잔금 지급하는 비용까지도 추산을 할 수 있고 기간도 언제 공개 경쟁 입찰을 띄워야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모든 사항들이 이제 인지하고 있으셔야 예산 계획이 적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종료년도예요. 2021년도 올해가. 근데 11월 달에 지역 농가에서 활용할 트랙터라든지 뭐 가공시설, 뭐 농작물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라든지 뭐 농작물이 좀 오래 보관될 수 있도록 건조하는 건조시설 같은 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건조시설, 그러니까 트랙터는 구매하면 되지만 건조시설 같은 거를 만드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확인하셔야겠죠. 근데 11월에 이게 착수가 될 것인가. 트랙터도 제가 은연중에 구매하면 되니까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트랙터를 관리하거나 유지보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사주는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구매해서 이제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기자재를 활용하는 교육이라든지 유지보수할 수 있는 교육들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파트너 기관들은 대부분 이제 가공시설이나 기자재 같은 거 지원하면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뭐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임무 부여를 하고 또 교육을 계속 시키는 과업들을 추가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업 종료연도 11월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규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기자재들은 사업 결과물들은 사업 종료연도 6개월 전, 그러니까 상반기 사업 추진 현황서를 제출할 때에 이미 사업 결과물의 이행 계획을 제출해서 코이카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누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은 사항이다. 그러니까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무언가 인프라를 설치할 거면 적어도 사업 종료연도 6개월 이전에는 모두가 완료되는 형태의 구매나 그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동일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산서 작성과 관련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와 관련된 조금 내용인데 제가 뭐 이거는 현장을 너무 모르고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코이카는 책상에만 있으니까 워라밸을 논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나 우리 참여 인력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뭐 야근이라든지 초과 근무가 진짜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거를 뭐 모르고 조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활동가들, 그러니까 우리 시민사회 단체 소속 우리 그 개발협력 활동가들이 계속 이제 그 소모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방지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서 좀 이렇게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4대 원칙이 있어요. 인건비 지급에. 그러니까 정기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지급되는 일자가 코이카 같은 경우는 25일이에요. 지금 5월 25일인데 제가 오늘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5월 25일 매월 25일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달은 25일 날 주고 어느 날은 26일 날 주고 어느 달은 28일 날 주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인건비라는 거는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고 이 임금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거예요. 생명과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연역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여일이 공휴일이거나 은행이 업무를 보지 않는 일인 경우에는 하루 이틀 더 먼저 지급될 수는 있지만 더 늦게 지급되는 건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화로 지급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지급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물건이나 뭐 이런 걸로 지급할 수 없어요. 뭐 저한테 곰돌이 인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일시, 그러니까 전액을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일에는 한 일부 막 월급의 5%만 주고 한 29일에 95% 주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인건비로 생활하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어떤 생계나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에 대한 권리가 있는 그 노동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지급해야 될 인건비를 저희 부모님한테 대신 주거나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 노동을 한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정상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거죠. 정산을 하는 회계법인도 그리고 예산서를 검토하는 코이카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월 동일한 인건비가 나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어떤 달은 뭐 200만 원, 어떤 달은 300만 원, 어떤 달은 400만 원, 어떤 달은 100만 원 이렇게 나가면 인건비 지급 원칙에 어긋나서 이상한 이제 상황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고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성과급이 지급되는 그 특정 월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표로 예시된 것처럼 기본급이 지급되는 단가를 기재하고 그다음에 성과급이 지급되는 또 단가를 구분해서 표현을 하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5.1.2에 핵심 투입력이 한 분 있는데 단가가 450만 원이고 성과급으로 100만 원을 받으세요. 그러면 450만 원 12개월치 해가지고 100% 투입한다고 했을 때 5,400만 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성과급이 4번 그러니까 분기마다 나와서 400만 원이 추가돼요. 그러면 이분이 12개월 동안 지급받는 건 5,900만 원이에요. 근데 5,900만 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달은 450만 원만 어떤 날은 550만 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이 예산서로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 줄로 예를 들어서 5,900만 원이 한 줄로 되어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단가가 동일한데 단가에 맞지 않게 들어가는 날도 있고 안 들어가는 날도 있네. 이렇게 이제 정상 검토가 되면 이제 특이 사항이 발생되니 예산서를 표현할 때 아예 구분을 이렇게 하도록 해달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의 워라밸을 반영해 달라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좀 고생하시는 우리 파트너 기관 그 활동가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 특급 매식비나 야근 수당 같은 경우를 예산서에 전제해서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성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집행이 예정된 걸 이제 편성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도 했고 당연히 52시간을 다 채워서 근무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52시간을 당연히 근무할 것을 예정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게 야근을 장려하거나 내지는 그 초과 근무를 당연시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예비비성 항목인 일반관리비서 집행을 하는 것을 이제 권고드리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편성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초과 근무가 52시간을 꽉꽉 채워야 되는 게 실증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편성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업 실행 협의 과정에서 고민을 할 수, 저희랑 협의를 하고 이제 적정한지는 이제 좀 같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인건비가 또 특수한 성격인 게 대부분의 집행 내역들은 집행에 대한 결과물들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교육 수혜자한테 지급하는 참석 수당,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 행사를 진행했는데 교육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교육 참석 수당이나 식사비 같은 걸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수혜자들한테 지급된 비용들을 그 신분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서명으로 받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산출물이고 어떤 교육 행사라고 한다면 그 교육 자료도 있을 수 있고
교육한 사람의 뭐 이력서라든지 교육한 교육 강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지급 내역 이런 것들에서 다 붙을 거예요. 근데 참여인력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이 별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된 내용만 제출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김경렬이 참여인력이라고 한다면 김경렬에게 매월 지급된 계좌 이체증만 제출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최초의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여부를 위해서 이력서, 그러니까 전문가 등급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력서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단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라든지 고용계약서들을 제출하시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좌에 꽂힌 증빙만 제출하시면 돼요. 이 김경렬이 실제 우리 사업에 참여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근무 일지를 낸다든지 참여를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입했는지 시간 투입된 내역을 제출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 참여인력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됐다, 사업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인건비만 어떤 특별한 산출물 없이 그 사업비가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단가라든지 사업 참여율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목의 집행 가능 예산을 단가 참여율을 실제 투입력과 관계없이 임의로 설정해 두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단가인 사람이 100% 투입되면은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뭐 6천만 원을 5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1,000만 원 주고 어떤 날은 0원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력 투입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건비 단가의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산서를 작성했는데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현물 재원이 확대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떻게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인건비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단가가 있는지 급여 명세서라든지 고용계약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돼요. 그 인건비를 현물 재원으로 투입하는 경우에는 코이카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경렬이라는 사람이 A 단체 소속이라고 했을 때 이 예시에서처럼 코이카의 인도네시아 교육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 A 기관 소속인 김경렬을 A 기관에서 계속 인건비를 줄 거예요. 제가 월 인건비가 300만 원인데 뭐 50%를 이 사업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참여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업비, 그러니까 코이카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김경렬한테 주는 인건비는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A 기관에서 계속 부담을 하는 거죠. 대신에 김경렬한테 주는 인건비 중 50%는 현물 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50만 원이 현물 재원으로 투입될 수 있고, 근데 김경렬에 대한 인건비를 기관 운영비에서 주면 좀 기관 운영에 좀 뭐 빠듯하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우리 사업비에서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건 현물 재원이 아니라 그냥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사업비로 지급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시의 2번 반가로 2번에 대한 내용이다. 요게 인건비가 현물로 쓰이는 방식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구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현물 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하고 그냥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A 기관이 계속 김경렬한테 인건비를 주는 경우에는 우리 사업비 전용 계좌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A 기관 계좌에서 김경렬한테 그 인건비가 꽂혔다는 증빙만 주면 돼요. 근데 김경렬이 현물 재원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사업비로 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코이카 사업비 전용 계좌에서 김경렬에게, 그러니까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김경렬이 참여율이 100%가 아닌 경우에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분하고 같이 나갈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운영비 통장을 거쳐서 김경렬한테 이제 지급되는 이 이체증의 이제 전체 내역을 제출하셔야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으로 현물 재원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아까 규정 개정 설명에서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똑같이 코이카 인도네시아 교육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노트북을 필요로 했었어요. 이 사업 내용에. 근데 마침 노트북 제조사인 H가 우리 단체에 30대를 기부한대요. 그리고 이 노트북의 단가는 시장가나 조달청 나라장터를 봤더니 이 제품 모델은 15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30대니까 4,500만 원 정도의 물품이 현물로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업의 예산서에 그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현물 재원의 분담 계획이 사후적으로 변경되거나 현물 재원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품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기관한테 제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 물품이 우리 사업에 필요하고 관련이 되는 물품인가. 지금 이 케이스로 보면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할 거고 뭐 정보 문해와 관련된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러면 노트북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지. 1번은 통과. 신품인가? 이거 H사에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인가? 대부분 노트북은 5년 이상인데 이거 조달청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격 산정이 가능한가? 우리가 이 현물 재원 유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봤잖아요. 거기서 가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산정하겠죠. 근데 노트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예 우리 사업을 위해 제조하는 제조품인 경우, 기성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격 산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증명할 건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업 투입에 확신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기부를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H사에서 사정이 안 좋아서 기부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게 A 기관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후원에 대한 확신성이라든지 계획들이 구체화된 경우에만 사업에 투입을 해놓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으로 이제 추진할 내용들로 계획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고 사업을 제한 시에 확인해야 될 사항은 그 물품의 스펙이나 가격, 그다음에 물품 조달의 계획, 그다음에 그것들을 예산서에 반영할 것들, 정상 검토 시에 제출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수량이 제대로 분담되었는지 조달 결과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제 포함시켜야겠죠. 예, 부동산이 굉장히 맹점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파트너 기관들이 보유라기보다는 이제 지출하는 항목들이 있으세요. 특히 국내 사무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부동산을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물 재원으로 투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에 전용으로 쓰인다는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 국내 사무실에 우리 국내 사무실에서 어쨌든 우리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닌데 파트너 기관이 우리 사업에 투입하는 부분을 어떻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발라낼 수 있는가가 되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국내 사용분의 부동산을 현물로 투입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권고를 드리거나 제가 좀 예측하는 부분은 이제 사업 현장, 협력 대상국 현장에서 토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뭐 기부를 받거나 후원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좀 한정해서 부동산을 현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현지에 있는 대학이 뭐 라오스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라오스에 있는 대학이 우리 사업을 위해 현지 사무소를 연구실 2개 정도 규모의 공간으로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임차 비용은 뭐 그 라오스 대학의 뭐 내규로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가치 산정의 기준으로 쓰여서 현물 재원으로 분담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이제 감정평가라는 제도가 있고 감정평가사라는 전문 인력도 있는데 이제 감정평가사가 객관적으로 감정한 금액을 그 가치 산정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내역을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사가 확인한 그 금액이 아니면 부동산의 가치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필수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을 가치 산정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현물 재원의 투입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또 좀 부연을 했는데, 이게 실현이 가능하다. 우리 사업이 착수가 되면 당연히 투입되고 변동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영유에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연금성 재원을 확대하면서 생모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라는 막 우려도 있어요. 외부에서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 상호간에 코이카도 그렇고 파트너 기관도 어떻게 보면 과제입니다. 현물 재원이 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입되고 우리 파트너 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현금의 모금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도 현물로 발생되는 기부 내역이나 이런 것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데 좀 원활함을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제도가 안착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현금을 분담하는 것들을 혜택할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이제 시선이 생기면 우리 이제 사업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판이 또 이제 좋지 않게 바뀔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안착되는 동안까지는 우리 파트너 기관과 코이카가 좀 상호간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들은 이 책무성 부분에도 좀 유사하게 더 두었어요. 그러니까 현물 재원은 현금으로 어떤 물품을 추가로 구입해서 투입하는 것보다는 있는 현물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현물 재원을 투입하려는 계획이 어그러지는 경우에는 더 많이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책무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우선은 현물 재원 분담까지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파트에서 나머지 내용을 좀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